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강욱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좋은 정부 만들기 시리즈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 정부 만들기 시리즈 선생님 잘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선생님 이제 오늘의 한국 상황을 격변기고 위기다 이렇게 오늘 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답으로서는 격변기일수록 역사에 매달려라, 역사의 지혜를 찾아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선생님은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 지정학적 위치, 그러니까 두 삼각구도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왔는데 이 지정학적 균열이 일어나서 한국이 지금 격변 위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그 옛날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은 그 승효상이라는 건축 유명한 분 있죠. 유명한 분이죠. 그 동대문 DDP 지을 적에 그 유명한 건축가 있죠. 이라크 여자든가요? 예, 여성 네, 건축가가 뭐 지금 작고했지만은 그 지문을 모르고 그 설계를 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신문에선가 뭐 본 적이 있어요. 지문이라는 게 우리 지문이 아니고 따지자. 땅에도 네. 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땅에도 지문. 문이 있다. 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적에 그 지문 따라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를 안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나라에도 지문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뭐 쉽게 말하면 역사 플러스 문화 플러스 우리의 심성 이런 걸 다 모든 한마디로 거, 그렇죠. 네, 국문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나라가 어디에 위치했느냐, 네. 그 지정학적 그런 좌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아시듯이 총균세라는 유명한 책을 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금년책 같던데 네. upheaval이라고 네. 그 우리 말로는 대변동. 네. 해볼. 예, 그래서 격변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다룬 나라는 이제 7나라인데 뭐 현재 위기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위기를 겪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을 했다. 그 대표적인 게 핀란드가 이제 소련에 얼마나 그 억압받고 고생을 합니까? 네. 그런데도 핀란드는 세계 그래도 작은 나라지만은 굴지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겨내는 얘기들을 7나라를 해서 거기는 일본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 쭉 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내가 삼각구도로 한번 예. 이 동북아시아를 예, 삼각구도. 그려봤죠. 네. 그때 한쪽의 삼각은 아시듯이 북중러, 북중러 러시아하고 삼각구도. 네. 그리고 다른 한쪽의 삼각구도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일본, 네. 그죠? 한미일. 그런데 왼쪽의 삼각구도는 탄탄한데 이쪽은 지금 뭐 완전히 찌그러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균열이 어떨 때는 이제 뭐 대륙 세력이라고 그러도 이제 또 해양 세력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뭐 구분하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요즘은 뭔가 하면 나라의 지도자, 특히 대통령은 이 위기가 왜 지금의 위기는 뭐며 네. 이게 어떻게 비롯됐으며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역사적인 해안 지혜 이런 게 뭔가를 알아야지 대통령 하는 거지. 네. 뭐 그런 취지로 오늘 얘기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 뭐 저희가 뭐 하나하나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그 국문 나라의 저 우리가 우리 역사만 간단히 보더라도 청일 전쟁, 러일 그럼요. 전쟁에서 저 일본이 두 세력을 끊고 우리를 지배하게 됐고, 그걸 또 미 제국주의가 와서 1945년에 일본 제국주의를 쫓아내고, 이런 큰 역사적 맥락에서 굉장히 벗어나서 창의적이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역사를. 뭐 또 나쁘지는 않은데 네. 근거가 좀 뚜렷해야지 되고 네. 그리고 참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의 문제들 뭐 수없이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네. 쇼한다고 뭐가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쇼하면 반짝하고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속을 파헤쳐 들어가면은 아유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책에는 이 위기에 다루어야 할 이슈들 네. 그게 이제 몇 가지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무기고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첫 번째 그리고, 직면한 그렇죠. 문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체 에너지라든가
그렇죠? 네. 그 기후, 이제 기후변화. 온난화, 변화, 불평등 뭐 이런 것들 들면서 나를 다뤘는데 제 오늘 이제 취지가 뭔가 하면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 같지만은 이건 뭐 싱가포르 원점으로 돌아간 거고 네. 그리고 내용도 너무 좁혀져 버리고 당초에 기세등등하게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네.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대통령이 알았으면 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더 하기 전에 저는 선생님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세를 진짜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 책은 분야를 잘 모르겠어요. 저 인류학, 고고학, 다 했어요. 뇌과학, 저 정치, 외교 요즘 미국은 이런 책들이 주류이거든요. 선생님 요새 쓰시는 행정학 책도 이게 무슨 행정학 책인지 역사책인지 뭐 문화에 관한 건지 하여간 이게 총체적으로 근데 이제 보는 게 그 대가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네. 기원전 6,000년부터 사회가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농업혁명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농업사회가 6,000 내지 7,000년 지속을 했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가 한 250년 그리고 정보화 사회가 한 25년 뭐 그렇게 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뇌본 사회라는 표현도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이 자료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은 일본에서 쓴 이제 용어이고 그리고 이제 2030년 뭐 50년 25년을 넘으면 이제 바이오 해가지고는 네. 완전히 융합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이렇게 참 기능적으로 분류한 것은 그 중에 구덕다리에 그런 책들이 그렇게 융합적으로 하는 것도 이런 시대적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과학 기술들, 산업 기술들이 어떻게 그렇죠. 부를 생산해내고 이런 거였는데 그건 사실인데 네. 이제는 옛날에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랬어요. 이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는데 네. 하여튼 융합이라는 건 복잡계 과학 시대에서의 융합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총균세처럼 안 다루는 게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김대식 교수는 본 적은 없지만은 뇌과학이시죠. 네, 네. 최근에도 뭐 중심 로마에 우리는 풋노트에 불과하다는 책을 이제 사서 보고 있는데 네. 뇌과학하는 분이 뭐 역사, 문화, 뭐 지리 뭐 막 모르는 게 없잖아요. 네. 그게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아주 축약된 그런 입장들인데 대통령쯤 되면은 그런 책 봐야죠. 네. 당연히 보고 역사의 흐름도 보고 시간의 변화도 아주 시폭을 잔뜩 늘려가지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그 이제 저는 하여간 선생님 제가 저 대학 때까지 배운 거로는 이제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까지는 알겠는데 그 바이오 소사이어티 지금으로 또 한 10년 후쯤 시작될 퓨전 소사이어티라는 건 이제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쭉 해주셔야 할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요새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 그래서 생명과학하고 뇌과학이며 AI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 의심스럽긴 하지만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용어는 AI 이런 걸 쓰지만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모든 조직의 기초가 되거든요. 네. 알고리즘의 기초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조직은 중심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윗대가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조직의 중심이 없어지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하이어러키가 없어지는 거네요. 하이어라키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이어라키가 좀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가 그러면 지난 1000년 동안에 세계 중심이 변해왔단 말이에요. 애청자 여러분들 그림으로 이제 보시듯이 네. 저희 그림으로 띄우겠습니다. 1000년의 중심이 바그다드였거든요. 그렇죠. 그 가보진 못했지만 전쟁의 폐허가 됐는데도 아직도 세계에서 제일 모든 보물이 있는 데가 바그다드 박물관입니다. 저 2번 갔습니다, 선생님. 같이 한번 설명 좀 하세요. 이게 뭐 바그다드 이라크라는 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곳 아닙니까? 이라크에 살다가 하나님과에 대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이라크에 있는
그 뭐 유프라테스 뭐 티그리스 강 거기에서 그렇죠. 문명이 발생. 거기가 에덴 동산 아닙니까? 거기 문명이 그렇죠. 발생한 곳이죠. 그렇죠. 농경이 시작되고 축 이제 목축이 시작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중심이죠. 지금 뭐 이제 역사의 중심. 현재가 어떻게 돼가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네. 간단히 줄이면은 어쨌든 1300년의 세계의 중심이 다두란 말이에요. 네. 아시죠? 네. AD 1300년은 대도 원나라의 수도 지금의 베이징이죠. 그렇죠. 네. 그 중국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나라의 도시별로 가지 않습니까? 네. 콘스탄티노폴이라든가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 그렇죠. 천년 수도죠. 천년에 이제 네. 콘스탄티노플부터 다도 해가지고 쭉쭉 이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시간이 흐르면서 뭐 이 어디죠? 그 바르셀로나가 됐든가 아니면 네, 벨사이유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되면은 영국의 영국. 팩스 브리타니카, 20세기에 이제 팩스 아메리카나. 여기까지 이제 그런 기록들 뭐 그림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도시들이 이제 점점 옮겨가네요. 가고, 그렇죠. 이제 이라크나 그 중동은 이제 역사의 농업 혁명과 목축의 시작으로 이제 문명이 태동한 곳이고 그게 이제 가장 세계적인 제국을 형성했던 건 대도 이제 저 베이징 원나라의 수도였고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선생님 말씀에 콘스탄티노플, 바르셀로나, 베르사유, 암스테르담, 런던, 뉴욕으로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이제 어디? 근데 그 다음에 기록들이 없는데 내가 60년대에 공부를 하면서 읽은 논문 중에 네. 21세기는 인도의 세기다. 네.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근거는 그 당시에 소련하고 미국의 수학, 과학, 통계학의 강의 시간을 비교하면서 당연히 인도다. 실제로 인도가 21세기 국가로 아주 지금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인도는 네. 뭐 중요성이 너무나 그런 지금 인도 태평양 전선으로 그럼요. 미국이 이제 펼쳤는 거고 그래서 인도까지. 그런 얘기가 벌써부터 한 60년 전에 이제 나온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근거로 옛날에 학교에서 강의할 적에는 이제는 돌아서 환태평양으로 오면서 일본의 고베, 대한민국의 부산, 그다음에 중국의 상하이, 네. 그리고 뭄바이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뭐 한 적도 있어요. 네. 뭐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뭘 알고자 하는가 하면 세계 중심은 바뀌는데 그러면 세계의 중심이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면 물론 더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지만은 이런 현재로서는 세계 중심이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단 우리 말이에요. 국문의 가장 핵심인 미일 한국 이 삼각 구도가 너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흔들리게 되는 그냥 것이죠. 파열음이 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일본 보세요. 우리한테 하는 일들이 물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뭐 한두 가지 유감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번에도 김정은이 그 앉아서 한 얘기 중에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게 과거는 묻지 말라 그랬던가 뭐 네, 과거는 있고 과거는 묻어버려야 된다든가 묻어버린다. 그런 표현을 쓰대요. 음. 그래서 저 사람 괜찮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과거는 물론 캘 건 캐야지요. 네. 근데 과거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음. 되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네. 그 이해가 뭐 극과 극으로 가려고 있으니까 그건 뭐 낭비죠. 시간의 낭비고 그건 그것대로 안고 가면서 내일을 개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뭐 뭄바이를 가기 전에 중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대통령쯤 되면은 고민을 하면서 뭐 핵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외교 남북관계 한다든가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는요 경제 이상으로 빵점이거든요. 이게 무슨 국가가 외교를 하고 있는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진짜 외교도 큰일이고 지금 저는 이번에 판문점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우리 논의에서 하나 빠져 있는 게 올해가 독일 통일 30주년입니다. 1989년에 89년에. 동서독일 네, 통일이 되고 네. 30년 우리 사회 통일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북한에 요구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되고 미국, 일본과 손을 잡고 그런 그 이야기들 좀 원난 민족이죠 우리가. 독일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서 연합국에서 동독 서독이 분리가 됐고 우리는 뭐 이유도 없이 그냥 일본의 식민지를 있었는데 일본이 망했는데 왜 우리가 분단 국가가 돼야 됩니까? 근데 이 지금 이 못난 민족으로 이렇게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데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국력을 모아야 되고 지혜를 모아야 되고 저 뭐 코울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국의 뭐 아버지 부시 뭐 다 큰 힘을 얻어 가지고서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이래 가지고 통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다이아몬드의 책에서도 지적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네. 용어를 selective change이라는 말을 쓰더군요. 네. 선택적 변화. 네. 그 뭔가 하면은 할 거는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버리고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뭘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요지의 얘기인데 우리한테 지금 통일은 뭐 말은 없었다 그러지만은 핵을 없애고 남북 관계가 평화로워야 되고 하는 그거를 그 명제를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로 가는 길이 이게 나라 꼴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 가치가 없어져가는 것을 집권하는 사람들은 뭐 희낙낙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네. 내부 균열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공통의 논쟁, 공론의 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론의 장이 빨간색으로 칠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국가라는 것은 빨강, 파랑, 노랑 뭐 모든 7가지 색이 같이 어울려지는 가운데 네. 그게 참 아름다운 그림을 얼마든지 그려야 되는 판에 네. 그냥 투쟁해. 예,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한 가지 이념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눈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러고 안간힘을 쓰고 그 싸우면은 이제 내부 분열만 가속화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뒤로만 가니까 이 시간이란 차원이요. 네. 시간이란 자원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입니까? 네. 시간은 옛날부터 우리가 돈이라 그랬지만은 돈이기도 하거니와 모든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의 흐름을 지도자들이 모른다? 말싸움만 하고 이건 기본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위기의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문제는 뭐 인류 문명 사회를 볼 때 지금 현재 5가지다. 핵 문제 해결해야 되고 기후 변화 여기에 관련해 갖고는 뭐 저 원전이나 뭐 이런 에너지 믹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문제, 화석 연료는 마찬가지고 대체 에너지 그리고 우리 사회 내 불평등 이 5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공론의 장이 이제 펼쳐져야 된다. 근데 이게 뭐 공론의 장이 아니고 이건 뭐 이제 멱살잡이 아니면 조선 이조 시대에 저 사문난적 다루듯이 윤리적 잣대로 가지고 너는 적폐 세력 나는 뭐 착한 세력 그리고 또 남이 뭐 옛날에 써놨던 뭐 시문집에 써놓은 걸 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너는 이 반역 역도분이니까 다시 불러내가지고 목자로 죽이고 몇십 년 지나면 또 우리 뭐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또 하고 이게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지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일본 관계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본이 보통 나라가 아니고요. 네. 우리한테 빚도 많이 졌지만 그것만 따져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우리의 삼각 구도를 재정립을 하면서 왼쪽의 삼각형만큼 탄탄한 구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한일 외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근데 회복을 하느냐의 현안인데 우리는 저쪽에서 뭐 돌 던져 그럼 우리는 뭐 쇠 던질다. 이런 태도로 일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간만 가고 그 시간의 결과는 뭐가 오겠어요? 다 패망이고 격변 속에서 다 그냥 휘슬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 지금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를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 보면 중일 간의 원한과 사륙이라는 거는 우리 한일 관계의 그거에 10배 이상 되는 겁니다. 난징 학살 했죠. 물론이고
아니 그리고 중국의 영토인 만주에 가가지고 만주를 점령하고 만주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일본 놈들이. 그렇죠. 그 얼마나 죽였으면 만주 사변, 그러면- 중일 전쟁. 정말 중국으로서는 저 일본 놈들 정말 맷돌에 갈아서 좀 말아 먹어도 시원찮을 판인데도 불구하고 중일 국교 정상화할 때 저 배상해주겠다 그러는데 죽을래 하고 뭐 어떻게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저 일본 인민들 저 피 뽑아가지고 우리 줄 건데 필요 없다고 그러고서 대범하게 했는데 우리는 또 65년에 돈도 보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러고도 지금 또 무슨 뭐 돈 위안부 내놔라. 뭐 징용과 싸우는데 근데 좀 이제 또 선생님 말씀대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지. 이게 좀 맹목적으로 싸우면 어떡할지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이 문제들이 각자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그렇죠. 부인할 수 목숨 걸고 싸울 없어요. 만큼 중요하죠. 위안부. 그런데 지도자일수록 큰 그림을 봐야죠. 네. 그 그림 속에는 전부 다 그 속에 용해가 되면서 모든 각 부분의 갈등 같은 것을 이제 하나로 이제 융화시켜야 되는 과제인데 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걸 부채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정말 이건 회복돼야 되고 음. 한미 관계도 지금 어중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이 참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쇼만 부리고 가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뭐 미국 대선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또 거기도 뭐 국민이 원하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고 우리도 뭐 국민이 원했으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그런 위급한 상황일수록 정말 정저하고 앉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가 내일은 어떻게 될 건가 고민해야죠. 쇼만 부리고 다녀가지고 사람만 현혹시키면은 국민은 사기당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말씀은 하여간 이 위난 위기의 한국인데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격변기일수록 역사에 매달려라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